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요. 박영규 작가의 50에 읽는 노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논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인데요. 상경과 하경을 합쳐 81개장, 5천여 자의 운문으로 기술된 동양 사상서입니다. 짤막한 분량이지만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는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깊고 오묘해서 동양뿐 아니라 서양의 레프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칼 구스타프 융과 같은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저자는 도덕경을 30번 읽으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노자의 지혜와 함께 작가가 제시하는 실천 방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천지상합, 이강감로.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린다. 산책할 때마다 지나는 길에 두 군데의 남천을 매일같이 본다. 신기한 건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즈음에도 남천의 단풍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물원의 가을을 수놓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져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도 남천은 홀로 붉은 가을색으로 남아있다. 더 놀라운 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남천 단풍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눈이 몹시 오는 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봐도 남천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피어있다. 남천의 붉은 단풍잎 위에 살포시 얹어있는 눈꽃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폭설이 내리던 날 우산을 받쳐들고 식물원을 찾은 적도 있다. 남천의 단풍이 떨어지는 건 이듬해 3, 4월이다. 다른 식물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남천은 비로소 옷을 갈아입는다. 남천의 일반적인 속성인지 서울식물원 남천만의 특유한 현상인지 식물의 문외한인 나로선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관찰한 남천의 단풍은 가을에 물들기 시작해 겨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비로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의 개수나무 단풍, 북풍 한설에도 끄덕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만추지절.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나도 단풍잎처럼 곱고 담백하게 인생 말년을 물들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내 삶을 덮쳐도 남천처럼 꿋꿋하게 견디리라 마음먹는다. 노자는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일을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해 갑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도덕경 32장.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욕심 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노자의 말처럼 도란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삶에서의 도도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도에 가까운 삶이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합해 갑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법정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비움이었고 무소유였다. 법정 스님은 단 한순간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백석의 애인이었던 김영한으로부터 시가 1천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했지만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다 갔다. 법정 스님처럼 나도 인생 후반전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 요즘 내 머리맡에 노자의 도덕경과 톨스토이 전집, 그리고 법정 스님의 저서들이 자주 머무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천리지행 시어 속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나는 1960년대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 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절약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엔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아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을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도덕경 64장.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는 이발사 호지 씨 이야기가 나온다. 호지 씨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느긋하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관리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인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을 절약하고자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긴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미하엘 엔데는 소설서 거북이 카시오페아의 입을 빌려 말한다.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귀신천하, 가탁천하.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몰라도 나는 유독 남들의 시선에 예민했다. 그렇다 보니 사회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지나가듯 툭 던지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둔감력에서 나는 완전히 꽝이었다. 아내와 자주 다투는 이유도 그런 내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노자의 도덕경을 주제로 한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자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내게 빈 마음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매사에 무심하지 못하고 유심했다. 타인의 시선에 둔감하지 못하고 예민했다. 그 때문에 나를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고 세속적인 평가를 삶의 중심에 뒀다. 종교적 도덕관념이 내 삶을 타율적으로 만드는데 일정 부분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대구에서 전통 깊은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부터 기독교는 내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내 삶은 기독교로 시작해 기독교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온통 기독교에 의해 지배되었다. 당시 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버리고 신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 나라는 존재는 설 자리가 없었고 내 삶은 교리에 끌려가는 타율적인 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최고선이었고 나의 주체적 판단과 인식이 아니라 신이 정한 계율과 결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비난이 두려워 나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없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나는 더욱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도덕경을 읽으며 나는 그 기준을 바꿨다. 그동안 삶의 기준이었던 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혔다. 노자는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도덕경 13장 노자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개인은 타율적 객체에 머무른다. 기독교도 그렇다. 신이 정한 기준이 세상의 절대 선이고 사람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휴이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고귀이신 위천하, 약각이 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주체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글을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런 경험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테다. 혹 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마음의 품을 넓혀 나를 찾으려면 지상용 용내공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축축하고 흐릿한 여름 날씨처럼 마음 한구석이 어둡다. 작은 누님과의 일이 그렇다. 매형이 쓰러져 2년 넘게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누님인지라 어지간하면 내가 져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했다. 사연은 이렇다. 누님은 오랜 시간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그런 이력이 말해주듯 사회복지 부문에선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다. 그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의 상태나 약 처방, 식사 관리, 요양비 납부 등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 큰 누님, 작은 누님, 남동생 등 사남매가 다 같이 보살피고 있지만 어머님께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땐 장남인 내가 먼저 요양원 측과 1차로 소통한다. 그 결과를 남매 단톡방에 공유하는데 그걸 본 후 주로 작은 누님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준다. 내용이 길 땐 전화통화를 할 때도 있다. 어머니는 큰 누님이 사시는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의 한 요양원에 계신다. 장남인 내가 사는 서울 쪽에 모시는 게 도리였지만 큰 누님이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이 낫다고 해서 그리로 모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구에서 혼자 사셨다. 아내와 결혼한 후 20년 넘게 서울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일 때문에 내가 대구로 거창으로 떠도는 과정에서 분가했다.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사시던 어머니께 이상한 조짐이 생긴 건 지난 2016년 가을 무렵이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나와는 달리 대구에 계시던 두 분 누님은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봤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작은 누님이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이 번갈아 가며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길래 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 뇌파 검사도 받고 치매 진단 테스트도 받았다. 하지만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집으로 모시고 와 어머니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펴 읽어보시기도 했는데 의사 소견대로 이상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 든 타신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누님들을 안심시키고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 후로도 누님들은 수시로 내게 전화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대구를 방문할 때에는
아내와 함께 갔다. 그런데 어머니의 첫마디가 예사롭지 않았다. 큰 누나랑 옆집 아저씨가 이상한 사이다. 너구들이 뜯어 말기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알아차렸다. 늦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었기에 곧바로 요양원을 알아본 후 그리로 모셨다. 처음으로 모신 요양원에선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어머니도 우리도 힘들었다. 하루는 새벽녘에 요양원을 나가 잠적하시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집이 그리우셨던 어머니는 감시가 덜한 새벽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셨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 집 담 어귀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는데 다행히도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발견하고 요양원과 내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혼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듯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후 나는 누님들과 상의해 어머니를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다시 모셨다. 그곳에선 비교적 적응을 잘 하셔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계신다.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이다. 국가에서 요양비를 상당 부분 보조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돈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별도로 내는 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 가까이에 있어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는 두 분 누님께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동생이 일부 보태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미안한지 작은 누님은 요양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누님이 팁을 주면 나는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하지만 대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요양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날도 그런 일로 작은 누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요양비 책정 기준이 되는 게 의료보험료인데 어머니를 단독 세대로 분리해 차상위 계층으로 만들면 요양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시골 토지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내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차상위 요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알아봤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 각 요양원에 공문을 내려보내 그런 식의 요양비 절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실정이었다.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누님은 계속 주변에 보니 그런 사람이 많으니 좀 더 알아봐 라고 하길래 요양비를 아껴주려고 하는 건 고마운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 과정에서 내 언성이 높아졌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에 걸렸다. 기껏 생각해준 말인데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 누님 속이 상했을 것 같았다. 마음의 품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었다. 노자는 말한다.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도덕경 16장. 아내와 나는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다. 생각이나 취향에서 접점이 많은 편이라 관계가 크게 뒤틀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여느 부부들처럼 우리 부부도 가끔 다툰다. 그런데 다투는 원인과 다투고 난 후의 수습 과정, 그리고 결말은 언제나 같다. 다툼의 원인은 내 마음의 품이 넓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연유로 언제나 내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세월이 흘러도 이 공식은 깨지지 않는다. 다만 요즘은 서로 입을 닫고 냉랭하게 대하는 기간이 많이 짧아진 것 같다. 최근에는 샤워할 때 온수가 나오기 전까지 흘려버리는 찬물이 아까우니
그걸 통해받아 사용하자는 아내의 의견 때문에 다퉜다. 번거로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내 주장에 아내는 지구 환경 문제까지 들먹이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이번에도 내가 지고 말았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나는 당신 의견이 옳다며 나를 굽혔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반나절을 넘기지 않았다. 사람은 참 어리석다. 어차피 져줄 거 미리 마음의 품을 한 뼘 넓히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모날 것인가 부드러울 것인가. 노자는 말한다. 지지불언하고 언자불지라. 세기태 폐기문하고 좌기에 해기분하며 화기강 동기진이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입구는 막고 문은 폐쇄하고 날카로운 건 무디게 하고 얽힌 건 풀어주고 빛은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도덕경 56장. 잡스보다 위즈니악처럼 살아라.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사례도 모난 돌이 정을 맞은 경우다. 잡스는 스티브 위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했는데 성격이 불같고 모났다. 독점력이 강해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가 하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발자들을 향해 폭언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해고였다. 실리콘밸리 수많은 천재들 가운데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난 경우는 잡스가 유일하다. 애플 이사회는 잡스의 난폭한 리더십이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잡스를 전격적으로 해고했다. 잡스는 파보 침주의 심정으로 자신이 가진 주식 가운데 딱 한 주만 남기고 전량 매각한 뒤 애플을 떠났다. 한 주를 남긴 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10년 넘게 변방을 떠돌다가 애플에 복귀한 잡스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는 나를 CLO라고 불러주십시오. CLO는 최고 경청자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말대로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후 귀를 열고 직원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극적인 리더십 전환으로 더 이상 정을 맞지 않았다. 위즈니악은 잡스와 정반대되는 리더였다. 잡스가 불이라면 위즈니악은 물이었다. 물을 닮은 그는 매사에 겸손했고 품이 넉넉했다. 애플이 잘 나가는 기업이 되어 기업 공개를 하게 되었을 때 잡스는 절친이었던 친구에게도 비정규 직원이라는 이유로 단 한 주의 주식도 나눠주지 않았다. 반면 위즈니악은 자신의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떼어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애플의 공동대표가 된 후에도 위즈니악은 엔지니어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했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런 미덕으로 위즈니악은 순탄한 경영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정을 맞지 않았고 해고되는 아픔도 겪지 않았다. 젊은 날의 내 허물을 다시 떠올린다. 그리고 다짐한다. 잡스보다 위즈니악처럼 인생 후반기에는 그렇게 살자.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노자는 말한다. 언유종 사유군하고 부유무지 시이불아지라. 지아자희 즉 아자기하고 사이성인 피갈회옥이라.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중심이 있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친 선배옷을 걸치고 있지만 아름다운 구슬을 품고 있다. 도덕경 70장. 스탠퍼드 대학교 설립에 얽힌 일화. 미국 동부의 하버드 대학교와 서부의 스탠퍼드 대학교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 사학이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보다 늦게 설립되었는데 그와 관련해 일화 하나가 전해진다.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사전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을 찾았다. 총장 비서의 눈에는 그들이 동량을 온 가난한 농부처럼 보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면회를 거절했다. 하지만 노부부가 워낙 간청하는 바람에 면담을 주선해줬다. 어렵게 총장을 만난 부부는 말했다. 이 학교에 1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척 행복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총장님을 뵈러 온 건 캔버스 내에 그 아이를 위한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총장은 부부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학생을 위해 동상을 세울 순 없습니다. 이곳은 공동묘지같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에요.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하버드의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어 오늘 총장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총장은 의아해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댁들 같은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한 100만 달러가 넘게 들어요.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1천만 달러 정도면 대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겠군요. 그들은 곧 자리를 떴다. 부부는 곧바로 고향인 서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로 돌아가 대학교를 하나 설립했는데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해 VVIP 고객을 놓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망연자실해 학교 정문에 문구를 써붙였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어린 왕자에 나오듯 소중한 건 눈으로 볼 수 없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주어진 삶을 나아가게 하는 노자의 지혜. 행여 50하니 이지 49년비라. 50년을 살아보니 49년이 후회더라. 지난 겨울 회남자를 다시 읽었는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 울컥했다. 내 삶이 그랬다. 돌아보니 후회투성이다. 어린 시절에는 뭘 몰라 이런저런 실수를 했고 젊은 날에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 수시로 넘어졌다. 작년이라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했던 것도 아니다. 지혜가 한 뼘 더 자랐지만 발걸음이 더디고 몸이 무거워 실족하는 경우가 잦았다. 60 고개를 넘어선 지금은 그 가지수가 더 늘어났다. 나는 검소한 산책자이고 싶다. 소지품이 가벼워야 발걸음도 가볍다. 두고 떠날 것들이 많으면 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선은 내 소유물들을 비워야겠다. 지난 10년간 틈나는 대로 비운다고 비웠지만 여전히 내겐 소유물들이 많다. 옷장에는 계절별로 입을 옷들로 가득 차 있고 책꽂이의 책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고 속담처럼 조금씩 쟁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짐들이 되었다.
죽는 순간 머리맡에 월든 한 것만 달랑 남겼다는 법정 스님처럼 틈나는 대로 책꽂이를 비워야겠다. 내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 해도 그걸 들고 산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소한 산책자에게 재물은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될 뿐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추구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혹시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만 가중시킬 테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나는 비겁한 산책자가 되고 싶지 않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채어 넘어져도 돌뿌리를 원망하진 않을 것이다. 실족한 내 다리를 내려다보며 나를 반성할 것이며 앞으로는 좀 더 사려 깊게 걷기로 마음을 먹을 것이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 눈도 무겁고 내 탓이라고 여기면 등짐으로 짊어진 무쇠도 가벼운 법이다. 남 탓을 내 탓으로 바꾸면 짐의 무게를 확 줄일 수 있다. 간단한 마음의 법칙을 두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 당신이 자꾸 내 발목을 잡으니까 내가 발전이 없지 라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 입지가 더 넓어졌을 텐데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식들도 그렇다. 니들이 아빠 심정을 아니? 라는 질책성 말로 언성을 높여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더 이상 남 탓을 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모두 내 짐으로 여기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가고 싶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할아버지 덕분에 나는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겸손하고 남자다운 기백을 가졌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몸에 익혔다. 외증조부 덕분에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개인교사 덕분에 나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중상모략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뒤로 일장이 끝날 때까지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진다. 디오고네토스 덕분에 나는 솔직한 비판을 참고 견디고 철학과 친숙해지는 법을 배웠다. 로스티쿠스 덕분에 내 성격을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폴리오니오스 덕분에 자유롭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다. 섹스토스 덕분에 나는 순리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이며 가장이 다스리는 가정의 본보기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 알렉산드로스 덕분에, 프론토 덕분에, 카툴로스 덕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자신을 키워준 주변 인물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 다시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다. 덕분에 나도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본다. 돌아보니 온통 감사할 것들 투성이다. 아내 덕분에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님 덕분에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 덕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그 외에도 감사한 일들로 넘친다. 친구들, 선생님들, 직장 상사와 동료들, 대학에서 함께 일한 교수들, 교회 선후배들, 제자들, 외할머니와 외삼촌, 누님들과 동생. 손으로 이루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덕분에라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에서 간접적으로 만난 이들까지 고려하면 그 범위는 더 늘어난다. 법장 스님과 류시와 시인, 노자와 장자, 정약용,
호메로스, 칸트, 톨스토이와 헤세, 프로이트와 융. 그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정이 단단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다. 인생 후반전에는 때문에를 버리고 덕분에를 입에 딱 붙이고 살아야겠다. 정약용은 자참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다. 내 나이 60,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걷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내 심정을 이렇게 잘 묘사한 글이 또 있을까 싶다. 정약용의 글이 내게 맑은 거울이 되었듯 내 글이 인생길을 가다가 지친 누군가에게 한 모금의 생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